물류, 항만, 수산,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해양 산업은 무역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지. 올해 1월 해양 산업 발전을 위한 형사 법무 정책 연구기관이 부산에 생겼습니다. 기관 설립을 기획한 분을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의 최석윤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연구하는 기관. 먼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어떤 기관입니까? 예. 지금 이제 서울 가면 이제 양재동에 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그 국무총리 산하의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 소관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네네. 1980년 후반에 그 처음 생길 때는 법무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원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바뀐 이유는 그동안 이제 형사정책이라는 거는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범죄 대책을 이제 마련하는 연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지금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법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민사, 상사, 뭐 행정, 뭐 형사, 뭐 해양, 국제법 이런 거 다 망라하는 이 모든 법 제도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역할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한국해양형사법무정책연구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형사 정책이라면은 아까 이제 주로 범죄 문제 다룬 거고 해양 형사 정책이라면 해양 분야의 형사 정책입니다. 그렇게 말해서 이제 뭐 해상교통 사고라든지 해양 오염 사고 이게 다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해적 문제라든지 또 해상 테러 뭐 이런 그 해양 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거. 이게 이제 주로 해양 형사 정책이고 해양 법무 정책이라면 이게 이제 굉장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제 해사법규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로 이제 국제 협약을 국내 이행 법률 형태로 이렇게 그 제정한 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민사적인 거, 이제 상법적인 거, 해상법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하고 뿐만 아니라 뭐 해사형법, 그 국제법, 해양법 이런 모든 분야 와 관련된 또 수산업법 이런 걸 포함하는 뭐 그런 그 입법 정책, 해석 정책 이걸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 형사는 뭐 배끼리 뭐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무슨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렇죠. 형사인데 법무는 이제 민사 뭐 계약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정말 뭐 네, 맞습니다. 뭐 국제 협약에 따라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주 미묘한 문제들까지 그럼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한국해양형사법무정책연구센터 설립을 기획하고 주도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해양형사법무정책연구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 물론 뭐 여기 앞서 들으니까 어느 정도 짐작은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가 박사 과정 때부터 한 8년간 연구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한 25년 전에 이제 한국해양대학교로 교수로 임용됐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뭐 해수부라든지 해양경찰청 뭐 이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해운협회나 도선사협회 뭐 해기사협회 등등 여러 기관 단체로부터 연구 영역을 이제 발표받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걸 입법 정책이나 뭐 이 정책에 반영하는데 연구는 금방 끝나도 그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한 경험에 비춰보면은 이런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런 연구 보고서를 내면은 좀 쉽게 또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 국책 같았습니다. 연구기관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연구의 신뢰도나 그리고 좀 더 무게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예, 이렇게 되게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보좌관들도 이런 보고서를 보고 네. 연구해서 법안을 만들어낸 네. 게 그분들의 그 역할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영역 가져오면은 그대들 편하려고 이 통계 가져오는 거잖아라고 의료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용역 자체에 대한 의무는 많이 품게 되니까. 네. 예. 근데 국책 연구기관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공신력이 예, 네, 공신력 공신력이 자체를 생기는 거지. 가지니까. 맞습니다. 자, 뭐 계속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또 예, 있어요? 그 이유도 있고 제가 이제 한국 비교형사법학회 회장, 그다음에 한국 회사법학회 회장을 하면서 학회 활동을 좀 했는데 네네. 신진학자들 이제 뭐 지금 아시다시피 로스쿨 체제로 이렇게 예,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들은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고 석사 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2년만 더 공부하면은 박사 학위 소지자가 됩니다. 그렇죠. 네, 로스쿨 그러면 이제- 자체가 석사니까. 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로스쿨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교수를 채용한다든지 연구 국책연구원에서 연구원 채용하면 이런 사람들이 더 경쟁력이 있게 네. 돼버리고 사실 학문 낀세대라고 그러는데 로스쿨 만들기 전후 해가지고 뭐 서울대나 고대, 연대, 뭐 부산대, 경북대 이런 데 나와가지고 뭐 독일, 미국, 일본 뭐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 이렇게 하기를 한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잡지를 못하는 네. 그래도 지금, 더 나가서 이제 로스쿨 체제로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법학과가 폐지돼 네.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 강사 자리조차 찾기가 어려운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인력 낭비고 네, 그렇죠. 이 인재들이 사람들을 진짜 갈 곳을 잃은 거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인력을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면은 그 굉장히 유용하겠다. 막 이런 것도 하나의 그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네. 사실 우리 부산 해양 수도라서 뭐 해운 산업 정말 중요하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 얘기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동안은 연구는 많이 했는데 법으로 만들어지긴 힘들었다. 이 해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좀 잘 마련돼 있는 편입니까? 예, 어느 정도 틀은 다 갖춰져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제 경쟁국, 뭐 선진 해운국들이 예, 우리 주로 예. 경쟁국인데 여기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좀 규제가 좀 심한 편이고 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좀 육성하고 장려해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이런 법제가 좀 부족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뭔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규제도 선진국보다 좀 더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좀 짚어주신다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해양 산업이 발전하고 외국의 경쟁국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책적인 지원과 기술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해운업이라면 우리 전 세계에서 이제 몇 번째, 한 세 번째 그렇죠. 가는 네. 해운 강국이고 조선업이면 세계 최고죠. 네. 기술적으로 이제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데. 이런 해운업이나 조선업을 뒷받침해주는 이 회사 법규가 이 대개 이제 세계 국제 협약을 근거로 이제 이행 입법을 만드는 형태인데 네. 우리 경쟁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이제 과도한 제재를 규정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해양 에너지 자원 개발이라든지 해양 스포츠, 뭐 해양 치유, 해양 수산 바이오 이런 등과 같은 이런 해양 산업을 좀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그 경쟁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편이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 법규가 외국에 비해서 좀 과도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제 마폴 협약이라고 이제 해양오염 방지 국제 협약입니다. 이제 이걸 근거로서 일본도 미국도 우리도 다 이제 이행 법률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과실에 의한 오염 행위조차 이게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일본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오염 행위도 법정형이 징역형이 아니고 벌금형으로 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거는 이제 대개 이제 금전벌이 징역 이렇게 돼 있고 고의에 한 경우에 비로소 징역형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네. 뭐 그런 다른 예 없습니까? 예, 네. 왜냐하면 그게 고인지 아닌지 가리기도 힘들 것 같고. 가리기도 힘들고 해양 오염이라는 게 네. 결국은 굉장히 좀 생태계 파괴도 크고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들으시는 분들도 아니 그거는 좀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 뭐 과도한 제재라고 하면 그 저는 상대적으로 지금 그 부산에 뭐 택시 같은 거 유람선 이런 걸 띄울 때 그리고 뭐 레저 같은 거 할 때도 바다 이 관할이 다 달라가지고 이 서로 협약을 못 하고 그것 또한 규제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까? 뭐 다 그 뭐 지금 방금 든 예는 네네. 극히 일부고 네네네.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오염이라는 거는 되게 아까 말씀드린 선박 충돌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네. 아니면은 기름이 흘러나오고 네네. 배가 침몰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큰 엄청난 그 배를 뭐 간혹 보험금 노리고 고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지극히 드문 예고 대부분은 과실에 의한 사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뭐 같은 도선선인데 항마다 속력 제한이 뭐 달라가지고 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요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제가 과거에 한번 연구한 그런 그 케이스인데 네. 이 도선선이라는 거는 우리 부산항 같으면 이제 외국 선박이 이제 근처에 왔을 때 항내에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이제 위험하니까 도선사의 도선에 의해서 이제 항내에 접안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결국은 도선선뿐만 아니라 항내에 이제 속력 제한을 두는 이유는 항내 교통 안전 요걸 확보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선박은 그 제한을 받는데 네. 그런데 긴급선 해경의 뭐 구조선 같은 경우는 한시라도 빨리 가서 구조를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제한을 네네. 받지 않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도선선도 이게 왜냐하면 부산항을 이용하는 국내 선사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곧 돈이고 그 경쟁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와서 이렇게 도선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속력 제한에 걸려 있으면 하세요를 한 예. 거죠. 이렇게 교통사들은 급하게 가다가 이제 단속에 걸리고 이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를 보면은 그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속력 제한을 두지 않거나 또 상당히 좀 빨리 갈 수 있는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고 네네. 그 국내에도 인천이나 경인항의 경우에는 이게 교통 안전하고 도선선의 어떤 기능 중요성 이걸 잘 형량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만들어놨는데 부산항은 조금 상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달랐군요. 그래서 이게 빨리 가서 이렇게 해줘야 이게 결국 해운사의 어떤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게 부산항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연구했던. 네. 근데 이런 문제는 조금 쉽게 규제가 좀 해결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조차도 쉽지가 않은가 봐요. 뭔가 연구 결과도 나고 뭐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나 봐요. 예, 제가 사실 그 연구하고 이렇게 관련 기관 단체 장들하고 이렇게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예. 다들 쉽게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당연히 된다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는데 이제 예. 관련 소관 기관의 어떤 기관장이 또 인사 이동이 작거든요. 예. 1년마다 바뀌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또 바뀌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또 빨리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이거 연구하고 결국 한 3년 뒤에 겨우 이 제도가 개선되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국책 연구기관이 정말 진짜 필요하구나. 앞으로는 좀 신속하게 될 수도 예. 있겠다, 그지? 최근에 또 외국적 선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해상운임 담합행위 과징금 처분 이게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어떤 겁니까? 이 해운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아까 뭐 우리나라는 사실은 보존 자원이 부족해서 그 외국으로부터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가공하고 팔아먹는 그 이제 수출 국가인데 그러니까 이런 수출 물동량의 99.7%를 다 선박으로 운송합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해운업인데, 근데 이 해운업이 굉장히 그 호황기 이제 불황기기가 이게 한 10년 주기로 네, 맞아요. 오르내려갑니다. 그 호황기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반면에 불황기에는 뭐 잘 나가던 대형 선사가 한 번에 도산하는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해운업인데 이거 지금 최근에 막 2021년, 22년 이때 우리나라 이제 해운사에서 많이 수익을 본 회사는 뭐 고려해운, 대한해운 이런 데는 순수익만 연간 한 3조 원
이렇게 순수익을 올렸다 하거든요. 네네. 자금상선 이런 거는 한 1조 원, 3조 원. 근데 이게 이제 순수익이 3조 원이라는 것은 매출로 따지면은 예. 한 100조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엄청난 그 수익을 올린 건데 사실 불황기에는 또 이게 위험한 거죠. 네. 이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운업의 그 국익 차원에서 대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해운국에서도 담합 행위를 일정 부분 그 공동 행위라고 해서 해운법에서 이렇게 허용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최근 몇 년간 호황기에서 엄청난 이게 그 담합 행위를 올리니까 했다. 이거 그래서 다음으로 공정거래에서 공정거래에 어긋난다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부과하겠다. 예, 과징금이 과징금. 선고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좀 항소심에서 이제 네. 그게 바로 잡히죠. 뒤집어졌죠. 아, 이 말씀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뭐 건건별로 또 모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교수님 그때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의 최석윤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보도를 보니까 부산시 의회하고 부산 지역 대부분 기초의회가 의정 활동비를 법정 한도 최대치 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부산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월 50만 원 더 받는다 하는데 우리는 월급도 하나도 안 오르고 해가지고 물가는 오르고 했고 지금 사과 하나 사 먹기도 힘든데 왜